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라서 이제 오전에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내해드렸지만 이제 문제 푸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제 잘 숙지하시고 그 방식대로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7월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상반기 동안 뭐 각자 열심히 공부를 잘 해오셨겠지만, 진짜 지금부터 하는 공부가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시작하셨든 뭐 언제부터 시작하셨든 지금까지 하신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게 다 밑바탕이 되는 거고 그게 어디 가지 않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잘 해오셨어도 지금부터 또 풀리시거나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뭐 좀 뭐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차게 토요일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주시고, 그러려면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또 좀 알고 보셔야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하면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좀 보고 오셨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는 문제를 푸는 강의인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기출문제 보고 뭐 이론 정리하고 했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접해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부터 이제 10주 동안 하게 되는 이 강의는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기출 변형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기출문제에서 물었던 걸 그대로 묻는 것은 거의 없고, 이제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한다던가 상황을 조금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기출 변형 문제를 드릴 거고요. 기출 변형 문제다 보니까 매년 이제 기출 문제가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작년에 기출 변형 문제 했던 거 검토해서 그거 그대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강의를 하면 점점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기출어게인 이런 거 할 때도 매년 이제 많아지니까 저도 이제 막 강의 시간을 좀 잘 계획을 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출 변형 문제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하반기가 7, 8, 9, 10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11월에 시험을 보실 건데, 11월은 사실 그때도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11월에는 아무래도 공부를 막 집중적으로 우리가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말까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 8, 90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7, 8은 그래도 하반기 중에서는 상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7월, 8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차근차근 해오신 것 중에서 어디가 좀 구멍이 있는지, 어디가 보완되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잘 이해했고 무엇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를 푸시면서도 그냥 답을 쓰고 외운 걸 그대로 적용해서 뭐 쓰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론에서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지금은 아마 조급한 마음이 조금 드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정말 괜찮아요. 9월이 딱 됐을 때랑 또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동안 여러분들 진짜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서도, 이 강의는 이제 기출 변형 문제니까 기출에 나온 이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이론 중에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해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최근에 기출 문제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원래도 그렇지만 적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론을 달달 다 외우고 있어도 적용력이 없으면은 쓸데없는 거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쓰고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은 기본 이론부터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풀고 기출 변형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답을 다 써보실 거잖아요. 써보시면서 내가 답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인지를 또 짚어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일부러 이제 시간을 드리는 게 뭐 풀어오시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또 거의 안 풀어오시기도 하고 막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토요일 오전은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계획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답을 잘 쓰지 못하는 것에도 개인마다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장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면 그걸 고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뭘 쓰는지를 모르겠다면 문제를 보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봤는데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내가 이론을 이제 외우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가 뭘 묻는지 이론이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에 대해서 적용력이 있는지, 답안 작성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꼭 짚어보시면서 매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노트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그때그때 내가 뭐 영역별로 통합교육이라고 한다면은 뭐 평가 부분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 체크하시면서, 아무튼 체계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론 부분, 문제 푸는 부분, 답안 작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강의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7월, 8월에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기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의 구성을 보시면 크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 영역을 할 때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설 자료로 이제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빈칸 자료 하나 있죠, 여러분. 빈칸 자료. 기본 이론에 대한 그런 핵심 테마별로 빈칸 자료 드렸죠? 그래서 요걸 열어놓고 이론을 우리가 뭐 자세하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키워드를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다가 직접 적으셔도 되고 뭐 따로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기본 이론의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진행이 되고요. 오전에 이제 강의로 나가는 자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는 기출변형 문제랑 강론 학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이제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으면 이제 오전에 오시면은 기출변형 문제를 먼저 푸세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매주 한 4문항 정도를 매주 이제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답안 작성하시고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기출변형 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학습지는 오늘은 사실 뭐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평가공학 이런 건 사실 새로운 강론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기본 내용들 위주로 해서 퀴즈처럼 이제 드린 거고요. 중간중간에 뭐 시각장애, 또 의사소통장애, 청각, 뭐 건강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체장애, 이렇게 새로운 강론서가 있는 건 그 강론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은 그거 풀어보시면서 이제 강론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부분적으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법총론 퀴즈는 나갔죠, 여러분? 법총론 퀴즈 나간 거 요거는 그냥 오전에 드리지 않고 해설 자료랑 같이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 주라 가장 앞부분에 있는 거 기초적인 걸로 이제 문제를 드린 건데요. 매주 한 15문제 정도? 그 정도 법총론 합쳐서 이제 보실 거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주 과정이라서 1주부터 제 계획은 5주차 정도까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법 총론 다 순차적으로 이제 다 한 번씩 훑으실 수 있도록 퀴즈를 드리고, 그 나머지 5주차는 그냥 랜덤으로 내지 않았던 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참 법은 6월 28일 그때 부분 개정이 된 거 최근에 며칠 전에 된 거 아시나요? 네,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서 퀴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기출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한 40문항 정도 되었었죠. 그래서 아마 문제 자체도 좀 기본적인 것이 많고 어렵지 않고 해서 푸셨을 텐데, 아마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70문항? 60문항에서 70문항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행동수정이다 보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좀 추리고 있고 좀 정리를, 중복되는 거 좀 빼려고 지금 정리 중이긴 한데, 아무튼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지적장애는 또 괜찮고 한데, 뭐 학습장애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영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전에 오셔서 꼭 시간 지켜서 오셔서 첫 주 이렇게 다 오시고 점점 교실이 헐렁해지거든요, 강의실이.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목표는, 여러분 직강으로 오신 분들의 목표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늦지 않고 오셔서 온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개별 첨삭은 지금 뒤에 제출하신 분도 계신데요. 매주 저기 문 앞에 책상, 저기 빈 책상이 하나 있어요. 저기에다가 뒤집어서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당일에 이제 강의 종료하기 전에 제출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제가 지면 첨삭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 드릴 거고,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그런 답안 사례도 간단하게 이제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첨삭하면서 이제 보시면서 내가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격주로 해서 뭐 2주에 한 번씩 첨삭해서 한 10문항 정도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매주 조금씩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3-4문항씩, 4문항 정도 될 거예요. 4문항 정도씩 매주 이제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활용해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강의 일정은 뭐 보고 오셨을 테고요. 되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끝나는 시간은 5시로 되어 있는데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넉넉하게 좀 생각하시고 일정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 10주가 지금 7월 2일이죠? 9월 3일까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정말 금방 지나가요.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이제 종강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원서 쓸 생각도 하실 거고 정말 진짜 코앞에 왔다라고 이제 그때 긴장감이 훨씬 더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처음 오늘 개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큰맘 먹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생각하시면서 까먹지 말고 끝까지 집중 잘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이 정도로 안내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볼게요. 우리가 또 볼 게 많고 하니까 강의 안내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 열심히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실 거예요.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시고 뭐 나간 자료는 해설 자료 있죠. 그건 이따 문제 푸실 때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먼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영역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통합 개별화 교육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리고 평가 부분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공학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통합 개별화가 오늘 푸실 문제 중에서 한 20번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한 30번 정도까지 나머지는 공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것만큼은 진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교육 보기 전에 먼저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뭐 최근에는 막 자세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은근히 그래도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유초중 할 것 없이 골고루 많이 나왔던 편이고요. 개별화 교육 하면은 여러분들 나오는 주제는 지금 표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주제가 있죠. 법적 근거랑 구성 요소랑 정보 수집에 대한 것.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네, 내용상 충분히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법적 근거부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부분을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개별화 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내용으로 좀 나눴죠. 그래서 먼저 팀 구성한다. 이건 이제 팀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개별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래서 팀 구성은 누구의 책임하에 하나요? 모든 법적 근거는 우리가 이제 법을 볼 때는 책임 주체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내용 요소를 외우셔야 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죠. 자, 팀을 구성하는 거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는 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각급 학교의 장. 자, 지금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지금 뭐 인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출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되는지 계속 점검하세요. 각급 학교의 장에 책임하에 이제 팀 구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팀 구성은 1년에 몇 번 하죠? 한 번 하죠. 그래서 기준이 언제예요? 매 학년으로부터 얼마 이내에? 2주 이내에 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 학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팀에 들어가는 구성원은 개별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거나 좀 필요한 그런 인력이라면 누구나 팀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법에서 쭉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 학년마다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죠. 매 학년마다 이제 2주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팀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은 1년에 몇 번 작성하죠? 2번 작성하죠. 그래서 이거는 매 학기마다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다 쓰진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요소. 이게 기출문제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 알고 계시겠지만 법이나 교육과정에서 묻는 내용은 거기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다면 용어도 유사 용어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 아주 정확하게 쓰셔야 되죠. 자,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사항?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적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목표에서부터 내용 방법이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죠?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무엇을 작성해야 되죠? 요소가 뭐가 있죠, 여러분? 차례대로 목표. 그죠? 그 다음에 목표에 따라서 내용. 요 앞에 뭐가 빠졌죠, 여러분?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래서 그 필요한 영역에 대한 학생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요것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 내용,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방법. 그쵸? 그래서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좀 이상하게 잘 안 나오네요. 네, 방법. 네, 방법. 요거 좀 잘 안 나오니까 이따가 충전을 좀 해가지고 할게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여러분? 평가, 계획. 이걸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평가, 계획.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 앞에 또 무슨 말이 있나요? 제공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무엇과 무엇? 내용과 방법. 그쵸? 그래서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정확하게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문제에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의 예시를 이렇게 주고 저기에서 빠진 요소가 뭐냐,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소 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표.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같이 정리해야 되냐면은, 목표를 구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죠, 여러분.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수행되어야 하는 무엇? 상황.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수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수락 기준 또는 기준, 그 다음에 그 행동,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행동. 이렇게 이 목표에 대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요소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만약에 여기에선 지금 전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학 및 진학,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 이내에 이것을 송부해야 될까요? 얼마 이내에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송부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들어가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전출 학교에서 전입 학교로 이제 송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 익숙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많이 봐두세요. 볼 때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면 특수교육 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랑 관련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특수교육 교원이 전문가죠? 그래서 이 특수교육 교원이 업무랑 어떤 업무를 하나요? 위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고 조정한다. 이런 용어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많이 쓰는 용어지만 법에서 쓰는 용어인 거예요. 법에 나오면. 그래서 지원하고 조정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평가나 이제 결과를 이제 통보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죠? 각급 학교의 장. 그래서 매 학기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도 얼마에 한 번씩? 매 학기마다 하게 되고, 매 학기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요. 그 결과를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보라고 하는 것도 의무사항이죠.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 조문을 읽어보시면은 뭐뭐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고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게 그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적 근거랑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되는 거 보셨고, 구성 요소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쭉 외우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위한 정보 수집 부분, 이게 문제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누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학생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뭘 실시하는 걸까요?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 방법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준화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이 정보 수집, 개별화 교육 계획을 위한 정보 수집에서의 키워드는 뭐냐?
정보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가 키워드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정보 수집을 하면 이 학생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어떤 평가다? 다양한 평가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으로 나왔던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상황들이 종종 나왔었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김 교사가 표준화 검사 도구를 주로 실시하여서 뭐 정보를 수집했다. 틀린 이유를 써라.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틀린 이유는 표준화 검사 도구는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주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의 문제 상황들도 잘 주어졌었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보 수집은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짚어보시면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는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교육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자, 통합교육이랑 관련해서 이제 또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 통합교육도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지는 전부 다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법에 보면은 통합교육이랑 관련된 이념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것도 각급 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력하여야 된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랑 관련해서 통합교육은 누구나 자신의 특성에 맞게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념이 있죠. 그것을 각급 학교회장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별화 교육계획도, 개별화 교육도, 그리고 통합교육도 책임 주체는 누구예요? 전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의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내용 요소가 바로 통합교육 계획에 들어가는 요소. 그래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면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합교육 계획에는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몇 가지로 나와 있죠? 4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용어가 좀 바뀐 부분이 있죠.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여러분? 무엇의 조정? 교육 과정을 조정하는 거. 그죠? 교육 과정의 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용어가 바뀌었죠. 원래는 보조 인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뭘로 바뀌었죠? 지원 인력의 배치.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바꾸어서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연수? 교원 연수. 그래서 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통합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뭐 교직 논술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정확하게 용어요.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면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뭐 기기나 기구들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렇다면 그 특수학급은 어떤 위치에 어떠한 크기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법에 나와 있죠. 위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나요? 무엇이 쉬워야 하죠? 교내에서 무엇이 쉽다? 이동이 쉽다. 교내 이동이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랑 가까워야 돼요? 화장실이나 세면장과 가까워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기준이에요? 66제곱미터 기준인데 때에 따라서 44까지 조정 가능하다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학급이 이제 설치가 되고 하면 필요한 교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법에도 보시면은 교재 교구랑 관련하여서도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내용상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무엇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를 제공해야 되고요. 또 의사소통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보안 대체 기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상 2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래서 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그대로 다 외우셔야 되지만 그래도 법도 분명히 그 문장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법적 근거를 보셨고요. 통합교육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제 배경을 설명하는 것 또는 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통합교육의 어떤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거는 뭐 그냥 정말 기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로 뭐 자세하게 문제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뭐 중도장애 설명하거나 그럴 때 정상화의 원리라던가 뭐 최소 제한 환경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용어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정의만 점검하시면 돼요. 정상화의 원리는 뭐죠? 가급적 모든 뭐 교재든 자료든 방식이든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자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탈수용시설하는 뭐 워낙에 옛날에 이제 수용시설로부터 벗어나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류화는 이제 특수교육 분야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주류화라는 말은. 비주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주류, 그러니까 좀 주류라는 말은 이제 메인스트리밍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류가 있고 그 곁가지처럼 비주류가 있는 그 부분을 주류화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교육 주도라고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교육 주도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겹치고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냥 일반교육이 주도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제한 환경이 그래도 가장 통합을 설명하는 최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적, 그죠? 자, 최소 제한 환경은 제한을 필요하다면 하되 어떻게? 최소한으로 하자.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게 최소 제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게 나뉘어지죠. 지금까지 본 거랑 완전 통합이랑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분리를 전제해놓고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통합은 처음부터 분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포함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를 전제하는 건 분리를 시켜놓고 분리를 시켜놓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식? 모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하나예요. 하나에 이 안에 다양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따로 빼내어서 뭐 도움을 지원하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포함시켜서 본다라고 해서 이거는 포함식, 위에 있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을 모은다라고 해서 모아서 통합한다라고 해서 모음식 이렇게 보는 개념. 기본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으로 이제 연계적 배치 체계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배치 체계입니다. 가장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된 게 뭐예요? 일반 학급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특수학급, 특수학교 그리고 그 사이에도 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뭐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전일제로 참여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연계적으로 배치 체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뭐 그 개념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냥 제외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본 용어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 기출 관련해서 문제 풀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이제 보실 거예요. 교수적 수정 보시겠어요? 자, 교수적 수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제 모든 영역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이론 체크를 이렇게 하실 때 또 보셔야 될 게 이 틀이 머릿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틀이. 그래서 그 틀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수적 수정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교수적 수정에 대해서 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의 유형이 있고 교수적 수정이랑 관련해서 뭐 간단한 지침이 있고 또 절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틀이 있죠. 구조죠.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부분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지 라는 식의 그 흐름이나 맥락을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있는지 계속 점검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적 수정은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점검해 보실 거예요. 먼저 개념은 정의죠. 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는 어디에 나와 있는 문장이 통째로 키워드가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떠한 예를 들어서 교수적 수정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 교수적 수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개념이나 의미나 용어가 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교수적 수정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수적 수정을 만약에 정의해야 된다. 교직 논술에서든 어디에서든 만약에 정의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서의 수업에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에 뭐 통합된 수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정의를 할 때는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에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에 뭐 하도록 하는 거죠? 수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참여에 무엇을 향상시키는 것일까요? 참여의 양과 질을 모두 다 향상시키고자 수정과 조절을 하는 걸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일반 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개의 유형 있죠? 그 5개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우리가 교수적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짚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형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자면은 교수 환경의 수정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무슨 환경이 있죠? 물리적인 환경이 있고 사회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어떤 예시가 주어지면 이게 물리적인 환경이구나 라는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자체보다는 학생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이 있다는 걸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모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집단화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1대1로 개별 수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집단의 유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단의 형태를 바꿔준다. 그럼 전부 다 집단화의 수정이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법의 수정은 다시 몇 가지로 나뉘어지죠? 3가지로 나뉘어지죠. 3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뭘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방법은 활동, 전략, 자료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활동은 누가 하는 거라고 기억하자고 했죠? 혹시나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게 활동이야 전략이야 뭐야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참여하는 게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준다거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쉽게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활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활동 다음에 뭐죠? 전략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교수 전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학생을 일반 학급의 수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행동수정 전략을 적용하는 것도 이런 교수 전략을 사용하는 모든 전략을 사용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감각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학생에게 맞게 뭘 수정해줘야 되죠? 자료를 수정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 자체를 수정해주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에는 활동 전략 자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내용의 수정의 키워드는 뭐냐? 내용을 바꾸는 것은 뭘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겠죠. 키워드가 뭐죠? 수준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교수 내용의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교수적 수정의 내용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예시들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방법의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다르게 했으면 평가도 다르게 해야 학생들이 그 개인에게 맞게 평가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를 수정해주는 모든 방법이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그 개념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요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많이 강조가 되는 게 무슨 전략이 여기 하나 적용이 되죠? 포함이 되죠? 평가 조정 전략. 평가 조정의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평가 조정은 교수적 수정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강론 보시거나 아니면은 장애 영역별로 이론서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특히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자료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은 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의 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회 되시면 잘 많이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주제이죠? 여러 가지 대안적인 평가. 그렇죠? 그래서 대안적인 평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평가 조정부터 보시면 평가 조정은 다시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이들 그냥 빼먹기도 하시는데요. 평가 조정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또 보셔야 돼요. 평가 조정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가 조정에 무엇이 있죠? 유형,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가지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평가 조정의 의미를 내가 답안을 쓰면서 좀 써야 된다. 그때 또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평가 조정한다는 건 말 그대로 평가를 뭔가 바꿔주고 조정하는 걸 텐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빠져서는 안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원래, 본래, 뭐 원래도 좋고 본래도 좋고요. 평가에 무엇을 해치지 말자. 원래 정해져 있던 원래 뭐 쉽게 얘기하면 평가의 목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평가의 본질. 목적이나 본질을 뭐 하지 말고 훼손시키지 말고 또는 뭐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훼손하지 말자는 걸 그냥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벗어나지 않고 목적이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의 어떤 뭐 내용을 조금 이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모든 절차를 평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조정을 한다고 해서 장애 학생에게 맞추어서 한다고 해서 너무 뭐 필요 이상의 평가 조정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원래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두세요. 이거도 기출로 이 부분을 뭐 직접적으로 평가 조정의 의미를 써라 그런 적은 없지만 평가 조정의 의미를 조금 다루어서 근거로 해서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가 조정의 유형은 워낙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해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떤 상황에 적용을 해도 정확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제 체크를 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다시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평가의 무엇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환경, 그 다음에 도구, 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환경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게 뭐랑 뭐가 있어요? 시간이랑 공간을 이제 평가의 환경 안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설명하는 유형이 있고 도구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도구 안에 들어가는 게 평가 자료를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를 활용하는 것?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개념이 있고요. 방법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시하는 방법과 응답하는 방법을 이제 포함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크게 네 가지로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양한 게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긴 한데 이게 가장 좀 세분화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평가 조정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복습하실 때는 장애 영역별로 평가 조정에 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안적인 평가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여러분? 대안적인 평가에는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들어가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도 IEP 점수 체계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합격, 불합격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준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몇 가지는 또 특정 방법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면적 평가 이런 게 있죠. 다면적 평가는 다면이 누구의 다면이에요? 학생의 다양한 면을 평가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공동 점수화라고 하는 거는 공동이 뭐란 뜻이죠? 여러 사람이 같이 평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교사가, 2명 이상의 교사가 같이 평가하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평가도 간단하게는 예전에 다뤄진 적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뭐 문제가 만약에 나와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시를 주고 뭐 이게 어떤 유형에 들어가느냐 이 정도로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너무 기본입니다.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지침 이 부분은 뭐냐면은 뭐 특별히 이론적으로 외워야 되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유형을 이렇게 봤잖아요. 이 중에서 5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수정을 많이 하는 게 무슨 유형일까요? 교수? 어떤 게 5가지 중에서 이제 일반 학급에 참여시킬 때 원래 정해져 있고 원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많은 수정을 하는 게 무슨 유형일까요? 내용 수정이에요. 내용 수정. 그래서 내용 수정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뭘 고려해야 될까요? 방법이나 집단화나 이런 환경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고 그래도 좀 수정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내용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침들을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수적 수정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수적 수정, 무언가를 수정해 주는 건 최소한으로 하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정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일반 학생들과 비슷하게 더 최대한 비슷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참여를 시키자는 거죠. 동등하게. 최대한의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도록 하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교수적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침에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을 두고 이제 교수적 수정을 고안하고 지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차는 한 번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오늘 기출 변형 문제 푸시면서 간단하게 점검해 보셨을 텐데 한번 객관식으로 나왔던 건 언제든 서답형으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건 무조건 기출 출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두셔야 돼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절차.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교수적 수정의 절차도 여러분 그냥 달달 글자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외워지거든요. 흐름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제일 먼저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건 일반 학급에 어떤 학생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일반 학생이 지금 개별화된 교육 목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검토해요? 우리가 보려는 그 대상 학생의 IEP를 검토합니다. IEP 검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교과에 대해서 교수적 수정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교과에 대해서 할 것인가라고 해서 먼저 무엇을 선택할까요? 교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교과 중에서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 교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일반 학생이 참여해야 되는 그 일반 학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까요? 먼저 그 일반 학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학급에 대해서 일반 학급에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키워드는 일반 학급의 뭐 일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실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고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전반적인 정보 있죠? 그 학급에 대해서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 학급에서 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보여주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우리가 이제 수업에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일반 학급에서 그 대상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수업에 참여해야 되니까 뭐에 대한 거? 학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IEP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교과 선택하고 그와 관련돼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교과 선택했죠? 그러면 그 교과가 무슨 단원으로 되어 있는지 쭉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집한 내용을 검토해서 교수적 수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단원별로 윤곽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로 요건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그래서 단원별로 그 교과에 윤곽을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보 수집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 우리가 지금 5가지의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봤지만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에 따라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안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너무 기본 내용이니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문제 푸시면서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점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통합교육에서 두 번째 주제는 그 다음 주제는 협력이죠. 협력. 그래서 팀 모델에 대해서도 문제 푸시면서 보셨고 또 이제 뭐 앞으로 중도장애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제 보시게 될 건데요. 뭐 협력에서 제일 기본 이제 팀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팀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초학문적 모델이 되겠고요. 자, 다학문적 모델의 다학문적 팀이 되면은 각 전문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전부 다 각자 완전히 독립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공식적으로 서로 공유를 하는 과정이 없어요. 각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면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각자 해요. 공식적으로 정보를 이제 나누는 그런 통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건 뭐가 되냐면 간학문적 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간학문적 팀의 특징은 뭐냐? 다학문적 팀과 간학문적 팀의 뭐 차이점을 만약에 보자고 하자면은 간학문적 팀도 각자 하죠. 각자 진단하고 계획하고 중재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을 하는 또는
뭐 교류를 하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항문과 간항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초항문적팀이죠. 초항문적팀은 우리 키워드만 얼른 보겠습니다. 초항문적팀은 모든 과정을 같이 합니다. 진단에서부터 계획하고 중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요. 그래서 무슨 진단을 한다고 하죠, 우리? 원형 진단을 합니다. 원형 진단. 그래서 원형 진단을 하게 되고, 원형 진단을 할 때에도 다 같이 모여서 동시에 학생을 보는데 다 같이 막 묻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학생의 반응을 유도해주는 원형 진단에서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촉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촉진자가 뭐 하냐? 그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뭘 유도한다? 학생의 반응을 대표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둘러서 동시에 보면서 각자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관찰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촉진자의 개념을 이제 원형 진단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진단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목표 설정하고 같이 계획하고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재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대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보통 주 책임자가 중재를 맡아서 한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주 책임자는 대표로 중재를 좀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 책임자는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할, 양도, 역할 이양, 역할 뭐 방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할 방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양이라고 하셔도 되고 양도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초항문적 팀 그러면 이걸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팀 모델이고요. 자, 그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협력 교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하게 그냥 이게 무슨 유형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이걸 써라 저 측면에서 이걸 써라 이렇게 요구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구분을 하시는 걸 먼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대안교수라면 반드시 이게 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단서 그걸 파악하셔야 되고 각 유형별로 장단점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대안교수 간단하게 제일 핵심적인 것만 얼른 볼게요, 여러분. 자, 대안교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대안교수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뭐 김 교사랑 이 교사가 같이 수업을 한다. 얘가 대안교수라는 게 확인되려면 꼭 확인돼야 되는 거야. 이게 대안교수라고 하려면 꼭 확인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체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나눈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교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이 대집단과 소집단을 한 명은 대집단을 맡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소집단을 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수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수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심화 보충 수업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 대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수업을 하고요. 소집단을 대상으로 심화 보충 수업을 하는데 한 번에 대안교수를 해요. 우리가 지금 국어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안교수를 한다. 그럼 그 한 시간에 소집단에 들어간 학생들은 고정되어 있나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한 번의 수업 안에서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 소집단에 들어간 학생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학생들은 고정해 놓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심화 보충 수업을 하게 하는 거죠.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대안교수에 대한 뭐 유의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그 학생들이 뭐 낙인 찍히지 말도록 해야 된다. 고정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대안교수를 어떻게 실시할 때?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대안교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만약에 반복적으로 할 때 그때 소집단에 늘 똑같은 학생 ABC만 계속 배치가 된다면 그 학생들은 늘 소집단에 가는 학생이구나 라고 고정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에 보면은 고정되지 않도록 한다. 이 표현 때문에 대안교수에서 이 소집단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고정되지 않는다고 잘못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 한 번의 수업에 소집단에 배치되는 학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어떤 뭐 세희 누구누구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안교수를 통해서 적용을 할 때 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동일하게 계속 배치가 되면 안 되니까 교사가 뭘 해야 되냐? 역할을 써라. 그래서 교사는 뭘 해야 되죠? 구성원을 자주 바꿔준다.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특징들은 우리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문제 풀면서. 자, 스테이션은 뭐냐? 학습 영역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역. 그쵸? 그래서 학습 영역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영역을 세 부분으로 그리고 스테이션은 영역을 뭐 세 개로 꼭 나눈다 아니에요. 영역을 여러 개로 다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테이션의 핵심은 뭐냐? 영역을 나누어요. 그래서 보통 세 개로 하죠. 그래서 영역을 A, B, C로 나누었는데 이 영역마다 한 사람은 뭐 A 영역을 맡고 한 사람은 B 영역을 맡고 여기는 보통 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스테이션이라는 게 확인이 되려면 뭐여야 할까요? 뭐, 여러분 뭘 확인할 수 있어야 될까요? 교사 1과 교사 2가 지도하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션마다 다루는 내용이 다 어떻다? 다른 내용이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역을 나누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스테이션 이렇게 섣불리 보지 마시고 그 영역마다 다른 내용을 다 다루어서 학생이 여기를 쭉 다 돌아야 그 수업 내용을 다 이제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그거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교수. 평행교수의 제일 핵심은 뭐냐? 전체를 일단 어떻게 나눠요? 전체가 있으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교사가 각 교사가 두 집단을 각각 맡죠. 각 교사가 각 집단을 각각 맡는데 각각 맡았을 때 이 각각 적용하는 내용은 어때요? 같은 내용. 그죠? 그래서 평행교수에서 두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스테이션의 두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은 각각 다른 내용이다라는 게 핵심.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해 두시고 예시가 만약에 나왔을 때에도 평행교수인지 뭔가 뭐 이건 헷갈린다. 그럼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행교수의 또 특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평행교수의 뭐 장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행교수는 복습을 할 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평행교수는 이 학급 학생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내용을 할 때보다는 뭐 할 때? 반복적으로. 다시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수업할 때 그럴 때 적용하기 좋다는 뜻이에요. 복습할 때. 그래서 그 문구는 여러분들이 평행교수는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지도할 때 적용하기 좋다. 그럴 때 좋은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 지도하는 내용인데 같은 반 친구들이 각각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버리면 내용에 있어서 학습에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은 같이 한번 배웠던 내용을 각각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할 때 적용하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팀티칭. 팀티칭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집단 구분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두 교사가 같이 협력해서 말 그대로 팀이 되어서 같이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을 잘 나누어야 되고 단순 역할 분담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시고 팀티칭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 좋은 점은 두 사람이 저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해요. 그런데 두 교사의 아주 질 높은 협력과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교수보조입니다. 교수보조 집단 구성 해요, 안 해요? 구분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한 교사가 전체 수업을 맡고요. 한 교사는 필요에 따라 순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그래서 적재적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기서 보조하는 건 여러분 집단 구성을 대안교수처럼 집단을 구분해놓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한다라는 게 핵심. 그걸 확인하실 수 있으면 교수보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핵심만 찾아봤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문제 푸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